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매주 월요일은 그 북한 인권에 관하여서 저희가 서상범 이사를 모시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대화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들은 어쨌든 북한 인권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북한 인권 예를 들면 조사위원장의 결론은 지난 95년 당시에 있었던 북한의 대규모 아사 사태는 결국 북한의 정권에 의한 조직적인 살이었다는 결론이고 그것에 의거해서 북한의 정권의 주요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그러니까 기소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식량이 부족해서 사람이 죽어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권에 반대하거나 또 계층적으로 자신의 정권에 반대했던 그런 친척들이거나 혹은 그런 선대 조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살해되었다는 사실이 저희들로 하여금 충격이 들게 하고 또 가슴 아프게 했었습니다. 오늘도 서상범 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지난주 했던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 다시 이번 주 얘기를 계속하시죠. 예, 원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갖고 더 붙일 말은 없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북한 정권이 그렇게 가혹한 자기 국민들을 갖다가 굶주려 죽이게 한 그 본질이 그 정권의 이념적 속성과 권력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정권 교체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태를 갖다 뿌리 뽑을 수 없다라는 게 유엔 북한 인권위원회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엔회는 1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종료를 하지만은 그 업무를 갖다 이어받을 현장 베이스 조직을 갖다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북한 인권을 갖다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가 설치됐다. 예, 그리고 거기에 또 기가 막힌 얘기도 있었죠. 1년간 도대체 그 뭡니까 서울시 소유의 건물에 입주를 못 해가지고 인권 사무소 직원들이 커피숍에서 정말 국제 망신도 정말 대대적 망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박원순 시장이 서울 사무소 개소를 막았을까? 그리고 서울 사무소 개소 때문에 왜 북한이 저렇게 반발을 했을까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시죠. 북한 박원순 씨는 왜 막은 겁니까? 그게 이제 오늘 할 얘기의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맞아. 북한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게 서울 사무소의 업무입니다. 그렇지. 한데 그 모니터링하고 기록을 한다는 그 의미. 그 기록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형사 처벌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죠. 예. 인권 사무소에서 모니터링을 기록한 거는. 네네. 예. 그러니까 왜 그런 상황인지를 갖다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이 북한 인권 업무를 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과연 김정은과 그 일당을 갖다 국제법정에 세웠을 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렇지. 증거를 재야 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라고는 탈북자들이 했던 증언밖에는 없어요. 근데 증언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뀝니다. 그렇지. 사람들 기억이 좀 오염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증언끼리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북한 애들이 그 지도부가 명령을 했다는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영상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어떻게 하면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렇지. 실제로 국제법정에 가갖고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한 사례도 되게 많습니다. 국제법정에 갈 정도라면 대단히 큰 사건이고 영향력이 큰 사건이고 죄질도 중할 텐데 판결이 예상외로 나오는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생각하기보다 판결이 좀 잘 안 나온 그런 사례를 갖다 한번 보여드리고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게 이제 레바논에서 관련 자료 좀 띄워주시죠. 유엔 특별재판소에 이제 헤즈볼라에 대해서 폭발 참사와 관련해 국민들의 원성을 샀던 무장정파 헤즈볼라. 지난 2005년 레바논 총리 암살 사건의 배후로도 지목된 일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헤즈볼라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유엔 특별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난 2005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한 도로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라피크 하리리 당시 총리와 경호원 등 21명이 숨졌고 2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라피크 하리리 총리는 친서방 정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암살 배후로 지목했고 헤즈볼라 대원 4명이 테러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레바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유엔 특별재판소가 맡겨졌는데 재판부는 어제 판결에서 헤즈볼라 대원 4명 중 살리 마야쉬 1명에게만 유죄를 선고하고 다른 3명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헤즈볼라가 당시 총리를 제거할 동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헤즈볼라 지휘부가 테러에 연관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However, there was no evidence that the Hezbollah leadership had any involvement in Mr. Hariri's murder. 이에 따라 이달 초 일어난 레바논 폭발 참사의 책임 문제로 정치적 수세에 몰렸던 헤즈볼라는 한 고비를 넘긴 셈이 됐습니다. 라피크 하리리 총리의 아들이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총리를 역임한 사드 하리리는 재판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وباسم جميع عائلات الشهداء والضحايا نقبل حكم المحكمة وبدنا تنفيذ العدالة.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을 사흘 앞두고 베이루트에서 대형 폭발 참사가 일어나면서 어제로 연기됐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예, 저 재판 결과에서 보듯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김정은을 갖다 애써 기소를 했지만은 증거를 제시를 못하면은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하는 거고, 그럼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그렇지. 거거든요. 증거라는 게 어쨌든 북한에 가서 직접 고해야 될 텐데. 네네. 북한이 뭐 협조하는 건 당연할 거고, 네. 그리고 김정은 정도 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호사들을 갖다 고용을 해갖고 온갖 그 이상한 법리를 다 만들어서 자기를 변호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화라든가 실제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해서 이 고민을 갖다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가 해갖고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재판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 국제형사재판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서울법대 그 송상현 교수가 초대 소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업무를 시작할 쯤 됐을 땐 송상현 소장이 이제 퇴임을 하시고, 그다음에 정창호 판사라는 분이 후임 재판관으로 가셨어요. 국제형사재판소에. 네네. 정창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법고 시펜스하고 판사 생활을 하다가 저런 국제형사재판소라든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을 하시겠다라는 일념으로 외교부로 저거를 옮기셔갖고 저런 국제재판소 회의라든가 이런데 그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갖고 세계적으로 이제 자기 얼굴과 능력을 갖다 이제 밝히셨기 때문에 쉽게 이제 그 재판관이 되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휴가를 얻어갖고 서울에 돌아오세요. 그래서 그때 가서 여쭤봤어요. 직접. 네.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만나셨군요. 예. 재판관한테 그거를 갖다 물어보는 것만큼 그렇지.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김정은은 기소는 해놨는데 나중에 증거가 없어가지고 저거 완전 면죄부 주면 곤란하니까. 예. 근데 그 정창호 재판관의 대답이 전혀 제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서 발간한 최종 결과서 자체가 유죄의 증거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발행하는 그러니까 그 조사위원회 보고서라는 게 그냥 보고서가 아니군요. 예. 국제 재판은 일반 형사 재판하고 달라갖고 증거의 종류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왜냐하면 국제 형사 재판소가 다룰 정도면 상당한 권력자들이거든요. 권력자들이죠. 예. 한 지역을 다스리는 군벌이거나 최소 아니면 이제 국가 원수급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처벌하는데 그냥 보통 형사 재판소 에서 하는 그 기준을 들여댈 수는 없기 때문에 유능한 기자의 뭐 리포트라든가 정부 기관의 보고서 이런 것도 다 하고,
특히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갖다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구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조사해서 이러한 사항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수집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실히 공신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엔 특별조사위원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의를 가지고 예, 있군요. 그러니까 북한이 길길이 뛴 게 바로 그런 이유군요. 예, 그래서 저도 그때 깜짝 놀라갖고 북한은 그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네. 이제 그 국제 정치가 전공이긴 하지만 인권법은 사실 잘 모르고 실무를 했던 사람이라서 이제 그래서 서울 사무소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서울 사무소에 한국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분인데 말씀하시기를 자기네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런 인권 침해 사례를 갖다가 기록하는 양식이 있답니다. 그 양식에 따라 자기네들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충분한 유죄다 생각하는 거를 갖다 기록을 해놓으면 그거 자체가 ICC라든가 국제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된답니다. 그렇죠. 다만 확인을 위해서 그 증언자의 연락처를 같이 첨부를 하는데 그러면은 필요하면 그 증언자를 갖다 불러서 법정에서 증언을 세우게 한다는 강력한 거죠.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권력자들을 상대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판판이 다 조사해서 왜냐하면 권력자들 다 증거 없애버렸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안 그러면 사람을 죽이기도 할 거 아닙니까 증인들을. 예. 그러니까 서울 사무소가 말하자면 서울 사무소가 생산하는 그 기록은 김정은과 그 일당을 갖다가 유죄로 판명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냥 검사의 기록 이상이군요. 그거.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북한과 박원순 시장이 서울 사무소 개설을 갖다 막았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박원순이 그렇죠. 정말 그렇게 문제는 생각합니다. 박원순도 법률가인 그 내용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 아마 그럴 수 여기서 북한 인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사무소가 생기면 거기서 일을 시작하면 거기서 예를 들면 어느 정원들을 그 양식 맞춰 정하면 그게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나 그 일당의 범죄의 유죄 사실이 되니까 그래서 막은 거군요. 예. 그냥 사무소가 아니고. 네. 야, 그래서 거기서 그때 그걸 내용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데요. 마이클 퍼비 위원장이 그 보고서를 갖다 발표하면서 이 보고서가 형사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만은 민사 사건의 재판으로 제시되면은 100%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걸로만 모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이 그렇게 길길 뛰면서 1년간 국제적으로 유엔 북한 인권 사무소를 1년간 안 해줘가지고 그 직원들이 커피숍에서 근무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이유가 김정은을 감싸기 위해서군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하는 것도 그게 활동을 시작하면 거기서 기록되는 게 전부 유죄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이 길길이 뛴 것도 그 이유고. 정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세계 속에서의 북한 인권을 갖다 쭉 흐름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제가 국제형사재판소 얘기를 갖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국제형사재판소가 어떤 기관이라는 거는 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89년에 냉정이 종식되고 나서 국제 안정이 되니까 세계 각국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나왔어요. 레바논이라든가 시에라레온, 르완다, 유고슬라비아 내전 이런 게 튀어나와가고 그것을 갖다가 재판하는 국제 재판소가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근데 국제 재판소를 하나 만들면은 이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인력과. 그래서 이렇게 그 전까지는 국제사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국가 간의 민사 문제를 다루는 재판소였는데 이렇게 형사 문제가 많아지게 되면은 아예 상설로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드는 게 어떻느냐라는 여론이 나와갖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자이드 유엔 인권 최고 대표를 역임하였던 분이 총회 회장을 하면서 그래서 로마 협약이라는 그러니까 걸 중동의 귀족. 예. 그렇죠. 그 후손이라 그랬죠. 마호메드 후손입니다. 후손에. 네. 그래갖고 만들어진 게 이제 국제형사재판소고 98년에 그의
근간이 되는 로마 협의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7월에 이게 발효되면서 정식으로 개설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90년대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 이런 국제형사재판소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거를 갖다 조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자료 사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 말고 이제 사진 자료 좀 올려주세요. 아니 이건 이제 감옥 사진이고. 감옥 사진이고. 예 올려주십시오. 이 사진 좀 원래 예. 이게 루안다의 농촌 사진입니다. 그냥 사진인데 평범하게. 예, 우리나라 선교단이 가갖고 찍은 사진입니다. 좀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예, 역시 루안다 사진입니다. 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역시 루안다 사진인데 뭐 그냥 평범한 사진이죠. 예. 근데 저기가 아프리카예요. 적도 부분이고. 밀림이 우거져야 될 곳에 밀림은 그렇군요. 없이 전부 다 저렇게 민둥이군요. 초지고 민둥이죠. 네. 왜 그러냐면 저 나라가 아프리카지만은 지도가 좀 높아서 좀 선선한 편이고 땅이 좋아서 농업이 좀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서 전 국토의 90%가 저렇게 농지예요. 전국대 90%가 예, 밀림을 다 밀어갖고 다 농지를 만들 정도로 된. 그런데 저거 갖고도 늘어나는 인구를 갖다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인구가 한 800만 정도였는데 500만 정도가 후투족이고 다수족이고 한 300만 정도가 소수 종파였는데 늘어난 그 인구를 갖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땅이 좁았나요? 땅이 저 나라가 우리나라의 한 3분의 2 정도? 인구는 한 800만? 그래서 어느 날 후투족의 지도자들이 저 소수파 죽여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다수족이 소수족을 해서 100일 동안 80만 명에서 한 12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100일간요. 예. 그러다 죽이다 보니까 소수 종파만 죽인 게 아니라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후투족의 그 쪽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죽여라 그래갖고 한 100일 동안 한 100만 명, 80에서 11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뭐 인간에 의한 인간 학살. 그 법정이 생겨갖고 가해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전 인구의 3분의 1이 가해자예요. 전 인구에. 예. 처벌을 할 수가 없어서 잔탱이 뭐 시장이라든가 그때 저 사람들이 이제 성당으로 피난을 했다가 학살을 당했거든요. 신부님들이 또 그거를 갖다 학살을 갖다가 방조를 했어요. 신부님이? 네. 왜요? 그 사람은 또 그 다수족이었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때 얘기가 뭐냐면은 맨발로 다니는 집 가족들이 운동화 신고 다니는 집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조사를 하니까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처벌받은 거는 알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쟤네들이 죽이면은 땅이 남으니까 내 가족과 내 아들 조카들은 그 남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야, 참 땅에 굉장히 대한 인간의 비탄한 처절한 욕망들.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시죠. 이건 수단 사진입니다. 수단은 이집트 밑에 있는 나라인데 저기 파란 게 물줄기가 나일이에요. 그래서 저 나일강을 따라 갖고 남쪽에 있는 흑인들이 북쪽으로 이제 올라와 갖고 이제 그 이집트 가까운 쪽에서는 유목지대고 저 남쪽은 이제 농경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북쪽하고 남쪽이 좀 성향이 틀린 게 북쪽은 아랍화가 많이 돼서 이슬람을 갖다 많이 믿고 남쪽은 아프리카 토속 종교를 믿든지 아니면 기독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한 50년 이상 내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슬림과 말하자면 비무슬림 간에 엄청난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뭄이 들어갔고 북쪽에서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물이 없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내려오는 사람들을 막아야죠. 그래갖고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내려오고 남쪽은 농사 지으려니까 못 내려게 막고. 그래서 몇백만 명이 죽었어요 여기서.
그런 몇백만 명. 몇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 좀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네, 이게 시에라레온 내전 사건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는 나라인데요. 옆에 나라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의 대통령도 역시 그 사람도 이제 내전을 거쳐서 정권을 잡은 사람인데 시에라레온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갖다 차지하려고 내전을 부추겨갖고 그 반군들이 저렇게 어린 10대도 아닌 8살 9살짜리 애를 데려다 납치해갖고 훈련시켜서 소년병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쟤네들 이제 아카보소총 갖고 사람 죽이고 저거 갖고 실제로 쏴 죽이는 것보다는 위협을 한 다음에 칼로 팔을 잘랐습니다. 위협한다는 명목도 있고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명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년병과 이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해갖고 이제 내전을 치르는 게 군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다이아몬드를 팔아갖고 그걸 갖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 여기 이 사람들 나중에 다 이제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다 넘어갔습니다. 야, 그게 몇 년도 주로 몇 년도 사이에 있었던 이게 1990년대에 있었는데 최근에 있었던 다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이때는 그래도 그 언론에 그 보도나 됐지. 그 이전에도 야 똑같은 사건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온갖 내전과 미디어가 보도가 안 돼 갖고 그 실상을 모르는 것뿐이죠. 이제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십시오. 사진이 안 나왔는데 이제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사진이었는데요. 조금 좀 이제 굉장히 이제 비참한 거죠. 한번 올해 우리가 저거는 다 우리 사람들 국내에도 뿅니다. 많이 알려진 거죠. 예, 우리가 알려진 거는 대부분이 킬링핀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들입니다. 조금 과장된 장면들이고 이건 실제로 발굴 작업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지금 다 시체들 그 예. 해골들이죠. 한 170만 명 정도가 죽어갖고 이제 묻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이제 나중에 국제형사재판소에 아니, 저도 저기 캄보디아 가서 그 사원에 보면 해골들만 쫙 모아놨어요. 네네. 예, 그것도 비인간적이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 철거하라고 그래서 요즘은 다 철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런 사건이 많이 벌어지니까 상설재판소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ICC가 그러니까 창설된 거죠. 20세기 들어서 그러니까 유엔이 활작하기 시작한 게 1940 몇 년도입니까? 그러니까 45년도인 게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도 그러니까 인간에 의한 인간의 학살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1990년대 같으면 뭐 그 최근 일인데. 네. 그러니까 냉전이라는 그 엄청난 전쟁을 벌여서 인류가 멸망할지 모른다라는 그 냉전의 공포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고 숨어져 있었던 것들이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사라지고 나면서 모든 게 다 이제 하나씩 그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시작한 거죠. 예, 그러면서 그 동족 간의 전쟁, 그 다음에 식량 영토를 둘러싼 전쟁들,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데올로기한 전쟁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을 얼마나 잔인하게 학살했는지가 드러난 거죠. 근데 뭐 단위가 주로 수백만씩이네요. 수십만 수백만씩 그러니까요. 죽었죠. 야, 참. 그러니까 저런 거는 유엔 인권이사에서 개입을 하지를 않습니다. 개입하기에는 너무 구태의연하고 시간이 늦잖아요. 저 때는 유엔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을 갖다가 파견을 해갖고 일단 질서부터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처벌하고 그러는 건 나중 일입니다. 그 다음이죠. 일단 질서를 잡아서 사람이 죽는 걸 막아야지. 네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군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수단 거기 네. 남수단 사태에 파견 나갔고 레베논 동명부대 나갔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니까 수단이라는 게 결국 갑니다. 글이 있고 그러니까 북쪽은 그 유목족하고 예. 남쪽은 농경족이 살고 있었는데 물이 부족해지니까 북쪽엔 유목족 밀고 내려오니까 그 안에 서로 그냥 그러니까 농토를 둘러싸고 그냥 치열하게 뭐 서로 물러설 길도 없었겠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곤란한. 그렇지만 학살을 주동한 사람은 처벌을 해야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밑에서 그 방조하고 그거를 원했던 사람도 인간의 그러니까 그 뿌리 깊은 데서 나오는 그 본능이 튀어나왔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 왜 그 성악설하잖아요. 인간의 철저한 타락. 예. 인간 내면에 그런 정말 철저한 그런 그 뭐랄까 악마적이랄까
그러니까 동물 중에 가장 잔인한 동물들이 인간이에요. 예.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그냥 예를 들면 뭡니까 그 사자나 이런 육식 동물들은 그날 먹을 거 하면 더 이상 그 다른 동물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예, 예. 인간은 뭐 자기께 아니더라도 그냥 수백만 년을 위해서라도 계속 죽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가장 잔인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런 형사재판소를 둘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각국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자기네 주권을 갖다가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범죄를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시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갖고 결국 4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침략 범죄, 전쟁을 하면 벌리는 병인데 이때 전쟁이라는 경우는 봉쇄도 포함됩니다. 남의 나라를 치러 가려니까 네 땅을 좀 길을 내달라 했을 때 길을 주는 것도 침략 범죄에 해당합니다. 네네. 그리고 전쟁 범죄. 전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병사들이 민간인들에 대해서 학대를 하던가 강간, 살인, 약탈 이런 거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전쟁 범죄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집단 학살죄. 아까 그런 것들, 네. 농토를 차지하고 위해 사람들을 죽는 이런 거. 그다음에 한 종족을 갖다 말살하기에 어린애들을 갖다가 대량 이주시키는 거. 이런 것도 집단 학살죄에 속합니다. 루안다 같은 것도 그렇고 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반인도 범죄. 거기는 여러 가지 있죠. 살인, 노예, 고문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밖에 해당한다. 그것도 역시 그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군요. 예. 그래갖고 국제형사재판소가 많은 국가 원수나 이제 군벌들을 갖다 이제 조사하고 처벌을 해왔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갖다 한번 좀 보시죠. 네네. 예, 동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예, 띄워주시죠.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세계 각지의 폭군들이 자행한 집단 학살과 인권 탄압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범죄자들은 누가 있는지 임광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2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50년형을 선고받은 찰스 테일러 전 나이베리아 대통령. 2003년 실각한 이후 나이지리아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체포돼 국제법정에 단죄를 받았습니다. 1970년대 캄보디아인 200만 명을 학살한 크메르루즈 정권의 2인자 누온 체아와 키오 삼판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내란의 반군 지도자 토마 루방가도 2012년 전범과 집단 학살죄로 14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고 수단과 리비아, 코트디부아르, 케냐 등 8개국에서 자행된 집단 학살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르푸르 집단 학살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 등 7명에게는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992년부터 95년 사이 보스니아 내전 기간 잔혹한 인종 청소를 주도했던 나도반 카라지치 재판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 원수는 반군에 의해 사살됐지만 아들 사이프 이슬람 등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심리를 거쳐 국내 재판을 받게 됐고 로랑 그바그보 전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은 체포돼 헤이그에서 반인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칠레 대통령은 군 병원에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은 옥중에서 이디아민 전 우간다 대통령은 망명 생활 중에 사망했고 폴포트 전 캄보디아 총리는 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예,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지 국제형사재판소가 줄줄이 많은 부분들을 재판했고 또 단죄하고 했군요. 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심약한 사람도 있네. 사람을 수백만 죽여놓고 자기는 재판에 회부됐다고 심장마비로 죽는. 네네. 근데 저렇게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한데 좀 뭐라 그럴까? 단점?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재판을 하려면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기소권이 일종의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로마 협약이 이제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드는 협약인데 그 협약에 가입돼 있는 나라에 하나서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기소하냐면 그 회원국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기의 전임자 정적을 갖다 수청하기 위해서 이제 저놈 처벌해달라고 고발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회원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그 재판소지만 재판소 내 소추관이라고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가 인지를 해갖고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현재 이 로마 협약에는 회원국이 123개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나라가 210개국 정도, 유엔 회원국만 193개국인데 193개, 예. 그럼 나머지 나라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가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단점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갖다 유지하는데 책임을 지는 기관이 유엔 안보리입니다. 그래서 안보리가 ICC에 제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안보리가 제소하면 네네. 그래서 유엔의 결의안에 안보리는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라고 그 조항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북한은 ICC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그 ICC를 조사를 하려면은 안보리의 제소고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소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어쨌든 안보리가 반대가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안보리 보고 압박하면 결국 언젠가는 결국 안보리도 안 할 수가 없겠군요. 예. 그 말하자면 리비아처럼 국내 상황이 이제 어지러워진다 그럴 경우에는 국제 안보 질서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되는 명분으로 안보리가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그거를 갖다 이제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제 ICC의 그 체포영장 발부는 좀 한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시효가 없습니다. 한번 발부되면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치. 계속 가요. 계속. 네. 그리고 ICC 로마 협약 회원국은 그 영장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갔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 나라가 ICC 회원국일 경우엔 그 나라 사법당국은 체포를 해갖고 이 사람을 갖다 해외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적 압박이 그럼 김정은이 외국 나갔다가 만약에 네. 그게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나라 못 가네. 예. 로마 협약에 가입된 나라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서울을 방문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굉장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영장을 집행해야 되느냐. 그렇지. 그 회담을 갖다 안 하고 판문점에서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럼 ICC가 만능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ICC에서 조사에 착수하려다가 하지 못한 사례도 많습니다. 자료 화면을 갖다 한번 보시죠. 좀 틀어주세요. 예. 국제형사재판소가 납북 일본인 가족이 요청했던 수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전쟁 범죄나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 북한에 납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실종자 가족의 모임인 특정 실종자 가족회는 지난 1월 이곳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납치를 직접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 지도부가 피해자들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납치된 사람들의 생사와 거주지 등 정보 또한 제공하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을 수사해 재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는 가족들에게 수사를 시작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일본이 가입한 2007년 이후의 사건만 다룰 수 있게 돼 있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주로 일어났던 납치 문제는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납북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미 죽었다면서 송환을 하지 않는 납북 의심 일본인은 1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예, 저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뭐냐면 이제 ICC가 2002년 7월에 이제 그 오픈을 해가고 그때서부터 이제 관할권을 행사를 하는데 그럼 그 이전에 발생했던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가 있어갖고 범죄가 발생해서 계속적으로 현재도 진행 중이면은 그거는 다룰 수 있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이제 계속범이라는 개념인데 그거에 근거를 해갖고 일본의 그 납북자 피해 가족들이 ICC에 청원을 한 그리고 거죠. 현재 거기에 있으니까. 예. 한 건데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예, 그거를 갖다가 ICC에서 그거는 자기가 관할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거부를 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헌장의 그 뭐 틈을 이용해 갖고 어떻게 하든지 김정은을 갖다가 걸어 넘기려고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였는데 이제 ICC가 거부를 한 거죠. 저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의 그 우리로서는 좀 실망스러웠던 사태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났을 때 그렇지.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함에 대한 사건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연평도에 대해서 포격을 한 건 민간인을 갖다가 살해를 그렇지. 민간인 그때 실제로 그 다치고 두 명이 사망을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ICC 소추관이 보기에 이건 전쟁 범죄가 아닐까 싶어서 그 소추관 인지로 예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북한은 ICC 회원국이 아니니까 수사에 협조를 안 했죠. 증거를 제출을 안 했으니까 그 증거를 낼 수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었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피해 현황밖에는 없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ICC에서 3년을 갖다 검토를 하다가 이거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북한이 쏜 거는 쏜건 맞는데 북한은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관할권이 없다 해갖고 예비조사를 갖다 중단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증거 없이 달려들었다가는 굉장히 이제 면죄만 줄 수 있는데 그 UN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에서 만든 거는 ICC가 다 인정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면죄부 줄 리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축척을 하면은 저거를 갖다가 이제 그 판을 갖다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중질이 여러 개 있지만 빠져나갈 방법이 있지만 인권사무소가 있으면 북한한테는 정말 그 족쇄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군요.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냥 형사재판소가 있으면 북한이 예를 들면 거기에도 가입 안 하고 안보리 절차가 있지만 안보리라는 것도 어쨌든 북한을 지지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버틸 수 있고 뭐 어쨌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나 언제건 어쨌든 형사 재판 하는데 북한이 예를 들면 재판을 거절해 버리면은 뭐 이렇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형사 이런 그 인권 사무소가 있으면 그 자체가 유죄 증거가 되니까 북한이 길기를 찔 수밖에 없었네. 그래서 저기 박원순도 절대로 안 된다고 1년 동안 끌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처벌을 받느냐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사형 제도는 없습니다. 최고 종신형까지는 있는데 사형은 안 시킵니다. 제가 만일 김정은인데 처벌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은 저는 헤이그를 갈 것 같아요. 왜냐? 대한민국 법조계 했으면은 이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사형밖에는 없거든요. 반란 수괴 아닙니까? 그렇지. 반란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밖에는 그 처벌할 형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구치소에 갇혀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라면 혹시나 해서 헤이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그 헤이그에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옥 생활을 하는지 그거를 갖다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게 그 네덜란드에 있는 그 형무소 한 칸을 갖다가 유엔에서 저희가 형무소예요? 유엔 특별 감옥으로 형태로 해갖고 ICC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수감시키는 감옥입니다. 저게 한 10평 정도 됩니다. 야 무슨 감옥이 저래? 뭐 오른쪽에 세면장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안 보이는데 이제 화장실하고 샤워 시설은 별도로 있습니다.
뭐 예. 침대 있고 네네. 책장도 있고. 네네. 자, 그럼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의무실입니다. 여기 건강 상태가 이상이 있으면 여기 와서 이제 치료를 받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항상 체크를 합니다. 예,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식당 한쪽간에 있는 일종의 휴게실입니다. 오락실이라고 할 수 있죠. 저 식탁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거기서 조리대에서 조리를 해갖고 식사를 하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 여기서 오락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거는 레크레이션 룸입니다. PC 있죠. 그래. PC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뭐 수감자들끼리 잡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PC는 인터넷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영화를 본다든가 소설은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죠. 운동 시설입니다. 예, 저기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할 수가 있죠.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여기 식당입니다. 좀 약간 아까 화면에서 좀 식당 장면으로 좀 뭐 가정집보다 낫군요. 웬만한 집보다 낫습니다. 예, 저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기 헤이그 지금 이거는 PT 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건강 유지를 위해서 나 퍼스널 트레이닝 좀 하고 싶다 사이클도 하면은 하고 뭐 실내 사이클도 강사를 붙여줍니다. 강사도? 네. 이야 대단하네요. 예. 그럼 다음 장 좀 보여주시죠. 이거는 이제 조리실인데요. 감옥에서 주는 식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고향 음식도 먹고 싶고 그래서 요청을 하면은 재료를 다 사다 줍니다. 그럼 저기 뒤에 오븐이 있고 각종 조리 도구가 다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 먹고 싶은 음식 저기서 해 먹으면 됩니다. 이게 그래갖고 비판이 아주 높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저게 호텔이지 무슨 감옥이냐? 그러니까 저기에 간 사람들이 다 중범죄를 지고 간 사람들. 그렇죠. 보통 한 뭐 50년, 20년. 저 밀로세비치라고 유고 내전 때 세르비아 대통령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인종 학살을 했거든요. 코스보에 있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을 갖다 싹 다 죽여갖고 저기 갇혀 있다가 재판을 받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 너무 편안하게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십만 수백만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호텔 같은 데다가. 하지만 그 인권을 갖다가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이제 북한 인권 문제, 세계에서 북한 인권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를 쭉 해갖고 어떻게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투옥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이렇게 아무리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더라도 북한이 과연 달라지냐라고 하는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압박을 계속을 하니까 북한도 조금 변화를 하더라고요. 한 예로 제가 이제 보편적 인권 검토회 때 처음에 북한이 그거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다고 해서 유엔에 공부들 샀다는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래도 몇 가지씩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 신용은 신용을 해갖고 이제 뭐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조약에 가입을 한다든가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만든다든가 하는 조금 그 신용을 합니다. 자기네들도 그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유엔에서 보기에 너무 느려서 그렇지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계속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저를 처벌을 한 데까지는 나가지 않더라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결국은 정권 레짐 체인지지만 그 전에 어쨌든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런 압박을 통해서 그들이 현재 사정이라도 조금 개선되는 것도 네네.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할 테니 그 노력 또한 계속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군요. 예. 해서 이것으로서 이제 세계 속의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대부분 다 설명드렸고 다음 시사관서부터는 여태까지 북한 인권 실상에서 제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굶어 죽었다는 얘기만 했지. 그 실상이 어떻다는 거를 갖다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라트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지금 세계 속에서 북한 인권이 어떻게 대두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의안이 나왔고 그 결의안에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뭐고 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리고 그 결의안을 통한 결론은 뭐였고 그 견고안에 따라서 북한 인권을 수집하는 사무소가 서울에 있었고 그 사무소는 그냥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되고 그래서 박원순과 북한이 정말 뭐 총 맞은 뭐처럼 길길이 뛰었고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 그들은 이 국제적 압박에 어쨌든 기속적으로 나름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줄줄이 형사재판소에 들어갔던 그 사례들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북한 인권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관심을 가진다면 지금 현재 고통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도 그나마 조금의 완전한 결정적인 내짐책이 되기 전까지라도 그들의 인권 향상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어떤 그러면 북한 인권에 정말 천일공로한 그 북한 인권의 사례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우리 서상범 이사께서 소개해 주시겠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